네, 오늘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큰 틀에는 합의를 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서 채택은 불발이 됐습니다. 또 추경 논의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큰 틀에는 합의가 됐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서 채택은 불발이 됐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추경안 논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일단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합의문에 넣자고 얘기를 했어요. 추경안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은 이제 청와대 인사들을 좀 불러서 얘기를 듣자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고 그 문건도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출석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쓰자.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정 수석을 거명하면서 이름까지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어느 수석을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합의문에 넣기는 힘들다.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문 문구 작성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는 추경안 논의를 하도록 하자라는 걸 문구에 집어넣자고 그러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특정 수석들,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출석시키자고 하는 부분을 문구에 넣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추경안 문제와 운영위원회 이 개최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논란이 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둘 다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논의하고 합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사실 묵시적으로는 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일정 부분 조국 민정수석의 참석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얘기를 했으니까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물론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쪽에서 뭔가를 받으려면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사실 추경안 논의도 시작하고 또 민정수석의 출석도 일정 부분 합의해 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합의가 될 텐데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또 이익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양보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양쪽에 좀 길을 빼야 된다. 이렇게 좀 최 교수님께서는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희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40일 됐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여당은 과거에 야당했던 때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잊어버렸고 야당은 40일 전까지 여당했던 9년 동안 여당했던 그 말 행동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 사실 정부가 그 정치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려고 하면은 여당은 과거에 야당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늘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이율배반이 되지 않도록 말 바꾸는 게 되지 않도록 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해야 되고 야당은 또 여당일 때 자기가 했던 말 행동을 갖다 늘 의식하면서 너무 표변하지 않도록 그럴 때 사실은 조금 중간 지도로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고 서로 양보도 하게 되고 타협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정치의 패턴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국민들이 좀 절망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지난 40일 전에 그걸 머릿속에 깡그리 지워버리고 완전히 딴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서로 지겨워했던 서로 막 진절머리를 냈던 그 행동을 또 똑같이 반복해서 저기 역할만 바꿔서 또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절망할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9년 동안에 또 8년 동안에 국회에 있어 보면서 느꼈던 걸 지금 또 다시 또 바깥에서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걸 생각해서 야당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강경 모드로 조금 더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40일 전까지만 해도 9년 동안 여당했었다는 걸 생각하고 그때 야당을 향해서 했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도록 해야 되고 지금 여당은 또 거꾸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여당은 좀 전에도 이제 그 바깥에서 뉴스 보면은 그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이렇게 합의 안 해준다고 해서 바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해버렸더라고요. 근데 대선 불복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이 촛불 시위 바로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2달 만에 나와서 촛불 시위하면서 대통령 하야 탄핵 주장할 때 또는 또 그다음 이제 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댓글 사건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이제 대선 불복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국회 의사 협의 과정에서 동의 안 해줬다고 해서 바로 대선 불복한다. 우리 정권 인정 안 한다. 대통령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걸 여당이 스스로 말해버리면은 굉장히 여당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도 좀
이제 야당 아니라는 걸 갖다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두 분의 다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쟁점들을 좀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예.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지금 시급한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해법이 나올까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나중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회의에서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가 나와서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대요. 추경안 예산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는 좀 다음 수준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어떤 희망, 여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추경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특히 호남의 민심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논의는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하고 잘못된 추경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자유한국당 혼자서 반대했을 경우에는 추경안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어떤 비판적인 여론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자기들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의 여론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정당은 끝까지 이걸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논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볼까, 어떤 여론을 만들어낼까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또 일맥상통하는 답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작은 좀 하고 봐야 되잖아요. 하고 이제 가타부터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시작조차 안 하게 되면 이제 국정이 마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근거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이 추경 요건에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하면서 9년 동안에 매해마다 추경할 때도 그 법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하면은 그 당시 추경도 다수가 규정에 안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 규정 자체가 해석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가 또는 천재지변 이런 거는 명확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그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거는 경기가 지금 계속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여당일 때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용해서 추경 밀어붙여 놓고 이제 야당으로 바뀌어 가지고는 그 규정에 안 맞다라고 바로 이제 말을 바꾸어 버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도 과거에 이제 여당이었지만은 그리고 이 규정상으로는 안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심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규정 똑같은 규정 가지고 추경을 밀어붙였던 그 여당 과거의 여당의 우리 그때 했던 일을 생각한다면은 그 규정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심사는 들어가고 심사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심사에 착수하는 거는 좀 전에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제 풀릴 수 있는데 본 안에 들어갔을 때 심사에 들어갔을 때 제 핵심이 일자리 추경인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 채용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데 근데 야당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이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은 빼고 그냥 임시로 그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공공 그 근로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만 인정해주고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신 거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도 이게 뭐 요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왜냐하면 이게 정부조직법 처리도 사실은 이게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 처리나 아니면 지금 인사청문회 문제 이게 하나로 세트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각각의 다른 것들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인사청문회 문제가 본인들의 의도나 아니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강공 모드랄까요? 네. 그 어떤 임명을 계속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창기 처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환영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그 전에 정부 조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몇 가지만 달라졌지 우리가 볼 때 예전에 새 정부 들어오면 정부 조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구조로 보이던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틀에서 야당도 이 부분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문제도 결국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까 뭐 예산안 추경 예산안 문제든 인사청문회 문제든 꼬인 어떤 청와대와 국회 안의 관계, 야당과 여당과의 관계 이 문제가 결국 연결이 되면서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야당이 크게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약간 또 청와대나 이런 그 여당과의 그 앙금 같은 그런 그렇죠. 것들 이런 게 해결이 돼야지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정상 진행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또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에 캄캄합니다. 예. 예정된 충돌 수순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결격 사유만 가지고 야3당이 2차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그 청문회 들어가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또 청문회 진행 과정 등에서 이 결격 사유나 의혹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리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 자격 없어 이러는데 더 추가됐을 때 야당이 통과시켜 줄 그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또 3명을 뭐 이렇게 중간에 낙마시킨다든가 그중에 뭐 한두 명이라도 또 낙마시키면은 굉장히 이 정권의 동력이 또 떨어지고 이후에도 또 줄줄이 인사청문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그러면 4명이 낙마될지 5명이 낙마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3명을 또 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국회는 청문보고서도 지금 이번에 익히 보아왔던 풍경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주고 대통령은 또 임명 강행하고 그러면 또 국회 무시한다고 또 이제 하고 다른 일정도 보이콧하고 이런 식으로 충돌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그 국면에 가면은 1명 또는 2명 정도 타협적으로 이렇게 그 사실 2명은 좀 많은데 1명 정도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하거나 해서 타협을 보든가 예. 아니면은 충돌을 무릅쓰고 여야 관계의 대치 또 국회의 이 마비 이런 걸 각오하고 그냥 강행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또 예고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니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다 출신들 통과해주면서 예. 이런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선출직 국무원 국회의원들이 처음 이제 임명되는 고위직에 임명되는 장관 후보자들과는 다르게 뭐 계속 뭐 직간접적으로 지역에서 사실 선거하다 보면 상대 후보들이 뭐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맡아도 하고 하니까 네. 뭐 온갖 소문들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 일정 부분 또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 의식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들 눈에 결코 지금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네. 국민들 눈에 명분이 있으려면은 뭘 일부러 헐뜯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철저히 검증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액 자문료 논란도 있고요. 네. 또 딸 취업 특혜에다가 그 휴가 일수 논란도 있었고 또 군납비리 관련된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에 또 손방망이 처분을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문회 순항은 쉬워보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가 지금 점점 매일매일 또 새로운 것들이 터지고 있어서 하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뭐 사실은 법무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또 다른 데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게 또 드러났어요, 하나가. 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본인은 정상적으로 자문을 했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참모총장으로 임기가 마친 이후에 여러 군데 한 2군데 가서 고액 연봉을 뭐 매달 800만 원, 어떤 데는 3천만 원 이렇게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게 회사 리밋이 다니면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상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딸 문제는 이게 그 국방과학연구원에 딸이 취업을 했어요. 네. 그 딸이 취업을 했는데 출산 휴가를 180일을 갔는데 사실 송영무 후보자가 말하기를 2차례 출산한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례 출산하면서 출산 휴가를 180일 갔고 나머지 이제 출산 이후에 몸이 좀 안 좋은 걸 병가를 내서 휴가 기간이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이유로 갔는지. 그럼 병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병명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휴가를 가고 뭐 출산 휴가를 갔다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례적으로 많이 간 건 맞죠. 10년간 475일이니까. 동료 중에 만약 이렇게 간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국방과학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국방과학연구원의 딸도 취업을 했지만 본인도 나중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이쪽에.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취업한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됐고 납품비리 그 문제는 김영수 소령이라고 지난번에 해군의 비리를 네네네. 파헤친 그 고발한 분이 있어요. 네. 그분과 통화하면서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는 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서영훈 그래요. 국방장관 후보자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청문회에 나와서 과연 이분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내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해명이 안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처하지 일단 않을까 논란의 생각됩니다. 수위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네. 자유한국당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악성 문자 153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예.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부적절하다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여 건, 15,000 건인가 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일부를 줄였는데 네.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들을 이제 고발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정치인의 언행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 형법상 모욕이나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 그걸 이제 밖에서 말로서 이렇게 얼굴 대놓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SNS를 통해서 익명성으로 하고 또 그게 또 쫙 퍼지는 거. 이 사람 1대1로 마주보고 한 거는 나밖에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SNS는 순간 전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그 명예 그 훼손이나 모욕을 공유하는 거는 이게 그 사람이 주는 피해 정도도 크고 책임성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개인적인 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걸 전화번호를 갖다 조직적으로 유출시켜가지고 그렇죠. 네. 집단적으로 공유를 테러 하면서 수준의 어떤 이렇게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고 정치적 행위를 억압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더 큰 그런 그 형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까지도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면책특권도 스스로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든지 명예훼손이 된다든지 모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다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조치가 일정 부분 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정치인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 이런 일반 그 대중 그 스타들이 겪는 고통이나 또 비극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 표현의 자유와 그걸 넘어서는 형법에 저촉되는 그 행위를 구분하는 걸 이번 기회에 검찰이나 법원이 딱 기준을 좀 잡아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당 차원의 이번에 예. 어떤 대응은 괜찮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어떤 이런 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이렇게 당 차원의 대응 같은 건 좀 뭐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되게- 반론이죠.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정치인들은 특히 이제 국민이 뽑아서 민의를 대변하라고 보내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발언한 내용을 이렇게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논란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네. 어떤 분이든 그게 정치인이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상관없이 개인이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SNS가 결국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지만 그랬을 때 모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SNS상에서 그런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 모욕적인 어떤 언사를 했을 때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고요. 근데 당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긴 그렇죠. 하겠지만 예. 그러나 당에서는 아마 개인 의원들이 하기에 좀
좀 버거운 부분도 있을 거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또 진행하는 과정에 무슨 합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공인이라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그렇죠. 인지상 예. 본인이 입장 바꿔놓고 본인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본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좋은 의견 또 비판적인 의견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이나 이런 식의 사람들을 모욕 주는 행위의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네.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적 처벌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당대표 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수당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그 홍준표 지사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일단 친박계가 핵심 의원을 후보로 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예. 원유철 또 신상진 의원은 수도권으로 어떤 지역 기반이 겹쳐서 어떤 표가 갈릴 수 있다. 어떻게 의외로 싱거운 게임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예. 보시는지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친박계가 대표 주자를 내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내더라도 아마 그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홍준표 그 전 지사가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여지고 당 내에 그런 이제 대선 후보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지지 세력, 예. 우호 세력, 또 기득권 이런 것이 생겼고 또 대중성도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어쨌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시원시원하게 또 말해주고 그 가운데 막말도 많이 있지만 시원시원하게 대변해주고 그러니까 아마 선거가 잘은 몰라도 한쪽으로 상당히 좀 기울어서 갈 가능성이 많아 원세 느낌 될 보이는데.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지금 이제 그 지도부 선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은 보수 진영 전체에 물론 보수 진영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닥에 내려왔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른 이유를 다른 측면과 이렇게 또 유추를 해보면 인재가 고갈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그 의원이 105명인데 이분이 그 홍준표 지사는 요 직전에 대선에서 졌고 그렇죠. 그 전에 또 새누리당 안에서 뭐 원내대표, 당대표 또 대선 후보 이번 대선 후보까지 다 거친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또 뭐 불렀는지 본인이 자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이분을 대표로 앉혀야 될 정도로 대안이 없는 상태라는 거는 인재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고 이분이 핵심 그 보수층은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20%, 25% 이상 넘어서면은 다들 또 이 반대 세력들이거든요. 그렇죠. 막말이라든지 뭐 그런 부적절한 언행 처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보수 진영 전체로 보면은 참 막막하고 참 암담한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예, 예. 진짜 그렇게 들으니까 좀 암담한 느낌 드는데 예. 친박 프레임을 벗겨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 아마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일정 부분 친박 프레임을 벗어나는 시도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사실 다시 새로운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친박 프레임을 벗어야 돼요. 더 이상 그 안에 gat혀 있어서는 뭐 가망성이 없다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친박들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는데 동조할 거로 보고요. 예. 지금 친박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지금 다 나눠져 가지고 친박의 세력이라는 게 거의 지금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홍준표 전 지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친박에 대한 청산을 과감하게 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의 쇄신이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야당을 주장하면서 친박 프레임은 벗어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친박의 프레임을 갖고는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참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도 친박 프레임을 과감하게 벗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여러 가지 좀 난제가 남아있는 한국당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